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도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에 서식하는 북극곰은 더 살이 찌고 건강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네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북극곰이 빙하가 녹는 와중에 오히려 더 살이 찌고 건강해졌다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그 논문을 찾아 읽었는데요. 지금 이제 논문 하나 달랑 나온 거고 이게 북극 지방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뭐 그거는 좀 파악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던 그런 북극곰 사진하고는 완전히 좀 모습이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오히려 체중이 약간 늘었다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그게 북유럽 데이터더라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 북부 얘기던데 어쩌면 그쪽 지역의 약간의 특수한 상황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기후위기가 음모론이다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게 사실 악용될까봐 오히려 이게 좀 걱정되는데 결국은 모든 진화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물이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유전적으로 아메리카 불곰, 우리가 이제 그리즐리라고 부르는 곰 중에 가장 포악하고 무섭다는 그 곰하고 사실은 북극곰하고는 유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눈을 배경으로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흰 털을 가진 놈들이 오히려 살아남았고 약간 남쪽에 있는 그 원래 불곰은 붉은 털을 그냥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하니까 그 흰곰이 북극곰들이 활동 반경이 이제 넓어지면서 옛날에 헤어졌던 불곰하고 지금 자꾸 혼혈 곰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유전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두고 어떤 분들은 이건 진화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분하는 쪽이 또 있겠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극심한 변화라도 또 동물들은 그런 대로 다 또 적응하고 살아가겠네. 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서로 다르네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지만 아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동식물은 그들에게 무슨 기후변화 이런 어마어마한 현상을 인식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요 미세한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건데 그러다가 그 적응에 실패하는 동식물들은 도태당하는 거고 그런 대로 길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적응에 성공하는 그런 동식물들은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는데 이걸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서로 자기 생각에 유리하게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주 극한 환경에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주 면밀하게 적응했던 그런 동식물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환경 변화가 만만치 않을 건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가 과연 어떤 국면에 처하게 될지 사실은 예측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현상을 감지하고 있는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알려드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임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그냥 툭 하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거기도 변화는 있지만 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 같구만. 그렇게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대응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자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냥 너무 편안하게 생각할까 봐 그것도 걱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대부분의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남는다. 과연 그게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냐.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나타난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걱정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변화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그런 나라의 국민들이라든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그런 분들, 여러분이 더 잘 아는 건 지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투발루 같은 그런 나라의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그분들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로 다 이주한다는데, 그럼 뭐 이주하면 되네, 더 좋은 나라로 가네, 그렇게 과연 간단한 문제일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갖고 있던 국가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경고의 배후에는 누구도 이런 변화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자 하는 게 아마 배후에 깔려 있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경고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견뎌낼 것이다, 그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런 변화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잘 사는 나라에서 너무나 풍요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그 일부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인류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공정이나 평등이나 또는 박애 정신의 차원에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계속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이 되고 제일 먼저 벤치마킹 하러 찾아간 곳이 극지연구소였어요. 국립생태원하고 극지연구소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도 거기를 왜 가세요? 하는 표정들이었는데 제가 간 이유가 있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대한민국의 그런 연구기관 중에 정부와의 관계를 가장 잘하는 기관처럼 보였어요. 남극에 세종과학기지를 제법 오래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기지를 장보고 기지 또 만들었잖아요. 정부를 상대로 좋은 논리를 개발해서 정부를 잘 설득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연구기관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벤치마킹 하겠다고 찾아간 거예요. 세종과학기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옛날에는 아르헨티나의 최남단에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극으로 가야 되는데 기상 조건이 안 좋으면 비행기가 못 뜬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기 가서 3주 기다렸다는 사람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무작정 기다린대요. 국제연구소에 가서 있는 기간은 정해놨는데 왔다 갔다 이동에 걸리는 기간이 전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가 있겠다 그러면 안심하고 한 석 달 정도는 비워놔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삶에서 그런 시간 여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극지연구소에서는 저한테는 영어로 왜 우리가 표현하면 standing invit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뉴질랜드에서 가는 거는 비교적 기상 조건의 영향을 덜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두 달을 이렇게 통째로 뺀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꿈은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가리라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국제연구소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제 제자가 하나가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남극 가기 전에 북극 먼저 한번 갔다 오시죠. 그렇구나. 북극 기지가 있구나. 북극 기지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있습니다. 세계 종자은행 창고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마 우리 재미님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지구에서 한때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그런 지역인데 2년 전인가 한번 가볼까 어쩔까 이렇게 운을 딱 떼는데 아이고 찬물 확 끼얹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면요 눈이 없어요. 최근에 기후변화 그 속도가 온대지방에 비해서 몇 배로 빨리 진행이 돼서 북극 극지연구소 주변 지역이 예전에는 완전 빙하였는데 지금 야생화가 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그 지역에 북유럽 최북단 지역에 사는 북극곰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빙판 위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초원을 걸어 다니는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디를 봐도 다 눈으로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들이
가장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물범이었거든요. 물범은 사실은 북극곰의 먹이치고는 그렇게 덩치가 큰 동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포만감이 충만해지는 그런 동물도 아니었을 텐데 워낙 추운 바닷속에서 사는 동물이다 보니까 피하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축적된 동물이라서 그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많이 흡수하니까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걔네들을 잡는 게 어려워져서 그동안 체중이 막 줄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북유럽 최북단에 사는 북극곰들은 갑자기 다른 먹이를 잡아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얼음이 녹고 나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이 바위가 그냥 노출이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바다코끼리들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바다코끼리를 잡아먹는 걸로 바뀐 것 같고요. 게다가 상당수의 북극곰은 지금이 이제는 육상동물을 공격하기 시작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술록. 술록들이 풀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이러는 걸 북극곰이 이제 얼음 위에서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그냥 사냥하는. 그래서 이게 뜻밖의 북유럽 지역에 사는 북극곰들에게는 새로운 먹이원이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알래스카 쪽이나 캐나다 북부나 뭐 그린란드나 이런 지역에 있는 북극곰도 다 그런 상황인지는 그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직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그 몰골이 흉악한 북극곰들의 모습은 눈이 녹았더라도 거기가 초원으로 이렇게 변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라 마을에 인접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게 쓰레기통에서 인간이 버린 음식 겨우 뒤져먹고 하는 수준에서 체중이 많이 감소하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악화된 모습을 여러 해 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읽은 그 논문은 어쩌면 북유럽 일부 지역의 극한대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북극곰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하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그 깡마른 북극곰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은 뼈 위에 흰 가죽을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가죽이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읽은 논문은 또 오히려 살이 더 찐 북극곰들도 있더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반가운 얘기이긴 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북극곰들이 그 먹이원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적응하는 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흥미로운 일이죠. 앞으로 그런 먹이사슬 구조가 북극 지역에서 변화되면서 그게 이제 전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까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니까 저는 이번 그 논문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북극곰이 아무래도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걔네들은 저 바다에 떠 있는 얼음 위에서만 주로 놀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육지에서 주로 활동하게 된다? 그럼 이제 거기서 먹이사슬 구조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생태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케이스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 예의주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극곰이 너무 말라 비틀어지는 것보다 잘 먹고 살이 찐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네, 앞으로도 뭐 이 소식은 제가 접하는 대로 가끔 짧게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